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보험교육원 배민영 원장입니다. 네, 손해사정이론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해사정 기본이론 학습을 하신 이후에 이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손해사정이론은 그 시험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랬죠? 대신에 손해사정이론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8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그 시험 범위 내에서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학습하시게 되면 손해사정 이론은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이 정말 중요하고, 따라서 제 이 교재에는 기출문제를 100% 다 수록을 해놨다 그랬죠? 그리고 자세한 해설을 곁들여 놨습니다. 그래서 본 손해사정 이론 문제풀이 강의는요, 기출문제를 100%다 풀어볼 거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총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제 교재는 리스크와 보험, 그리고 보험 경영, 보험 계약,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 그래서 이 파트별로 또 세부 챕터를 구성했고, 그 파트별 시험 문제, 기출문제 수록해 놓고, 그에 따라서 이 챕터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전부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 파트별로 제가 만든 문제들을 또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학습을 하실 텐데, 이 문제풀이만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게 되면 손해사정 이론은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르실 수 있다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 문제풀이, 이 시험 범위를 기본이론 강의 때 학습을 하셨는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파트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손해사정 이론 파트는 총 4개 파트로 제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리스크와 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 경영, 세 번째는 보험 계약,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이라고 했죠. 이 파트별로 세부 챕터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된 계산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손해사정 이론이 주관식일 때 출제됐던 계산 문제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또 책 마지막에 기출 문제를 풀이해 놨습니다. 이 기출 문제, 주관식 기출 문제가 그대로 이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한 5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이 기본 이론 강의 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챕터를 보면 리스크와 보험은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보험 일반, 그리고 ART. 이게 리스크와 보험 일반적인 내용, 보험에 어떤 보험 상품이 있는지 그 기본 개념 정도, 보험 일반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스크와 그 리스크 관리의 하나인 보험을 연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시는 거고, 보험 대체 전가, 보험 말고 자본시장을 끌어들여서 대체하는 그런 ART가 있습니다. 보험 경영 파트는 보험 요율, 그리고 언더라이팅 및 재보험. 이 재보험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재보험금 산정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재보험에 대한 이론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관리, 그리고 보험 회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보험금과 손해사정. 이게 보험 경영의 일부죠. 그래서 여기 지급보험금 손해사정은 그 기본 개념만, 보험 경영의 기본 개념만 포괄해서 보험 경영 파트로 수록을 해놨고, 그리고 보험 계약 파트가 중요한데, 보험 계약법이 아닙니다. 보험 계약법은 별도 과목이 있죠. 보험 계약법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특성, 그리고 그 보험 계약의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결국 보험 계약상 보험자의 책임, 즉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물보험을 베이스로, 우리 손해보험은
정말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물보험의 베이스를 두고 이 보험자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 법이 아니죠. 법리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 계약의 경영 차원에서 보험 계약의 특성, 보험 계약의 효과, 그리고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지급 보험금,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고,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보험. 우리 2차 과목에 책임 보험 과목이 있죠. 그 아주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가 2005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그 이전에 손해사정 이론이 2차 주관식일 때 그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서 또 풀이해 놨습니다. 자, 이 주관식 기출문제가 그대로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예외 없이. 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 자, 리스크와 보험 파트가 34%, 보험 경영이 20%, 보험 계약이 35%, 자,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이 11%, 계산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돼요. 4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5문제 그리고 6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5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이 제 교재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시험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죠? 이 손해사정 이론이 뭐 기본 이론 강의 때 제가 첫 강의 때 설명드렸었죠. 말이 손해사정 이론이지 보험론이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광범위한 내용을 다 학습하려고 했다가는 정말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험에 포커스를 두고 기출문제에 근거해서 학습을 하시면 충분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현황을 보면 객관식일 때부터입니다. 자, 총 7년이죠. 그래서 총 28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자, 파트 1, 리스크와 보험은 34%, 보험 경영이 20%, 보험 계약이 35%,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이 11%. 자, 그런데 이게 약간 기출 문제를 보면 이게 뭐 딱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섞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험 파트에서 뭐 여기 보험 계약과 약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융합이 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좀 비중을 우리가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거고. 자, 기본 이론 강의 때 여기가 11문제, 여기 9문제라고 그랬는데 오늘 학습하실 텐데 그 내용이 사실 보험 경영, 금융 재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재보험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재보험이 아주 특이한 재보험이 하나 일부인데 그것을 뭐 이 ART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재보험은 재보험이니까 금융 재보험도 재보험으로 본다면 재보험을 보험 경영 파트로 보면 여기 10문제가 될 수 있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비중은 거의 이 정도 출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리스크와 보험 파트 그리고 이 보험 계약 파트가 거의 70%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집중적으로 학습하셔야 될 내용이고, 자, 보험 계약은 사실은 이 손해사정과 무관한 내용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재보험입니다. 재보험이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학습을 하실 필요 없어요. 재보험이 꽤 많이 출제된다고 해서 재보험을 완벽하게 학습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험 기간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자.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도 역시 기출문제 베이스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현황까지 봤어요. 자, 여기서 이 계산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이론 강의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계산 문제 유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이다. 자,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것이, 자, 보험 경영 전반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왜? 보험 경영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자, 클레임 어저스트를 뽑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보험회사 들어가서 보험회사 보상 직원도
보험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경영 전반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보험료 산정은 손해사정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산정도 있습니다. 보험료율 산정 방식에 순보험료 방식, 손해율 방식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보험금 산정입니다. 자, 보험금 산정에서 기본적인 보험금 산정의 베이스는 재물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제금액 또 코인슈런스, 공동보험, 그리고 보험 가액 대비 보험 금액 비례해서 보상이 되는 거죠. 뭐 건물의 이 시가가 부부하는 보험의 건물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건물의 가치가 시가가 10억인데 그러면 보험 금액을 얼마 설정해야 될까요? 10억을 다 가입하면 전부 보험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입했다. 일부 보험이고요. 근데 뭐 11억을 가입했다. 이건 초과 보험이고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여러 군데 가입했다. 근데 그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중복 보험입니다. 자, 그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 비례해서 비례 보상, 그리고 중복 보험인 경우 보험금 분담, 뭐 이런 내용들이 보험금 산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보험금. 자, 재보험금도 산정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측정. 자, 리스크의 빈도와 심도를 중에서 그 리스크 심도, 손해의 규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PML과 MPL이 있는데, 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그리고 최악의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그래서 PML, MPL. 자, 리스크 측정이 있고, 그리고 경영 효율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율, 사업 비율. 자, 이런, 그리고 손해율과 사업 비율을 합산한 합산 비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자 대위에서, 자, 청구권 대위에서 일부 보험인 경우, 절대설, 상대설, 차액상.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됐던 그 유형입니다. 자, 요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2020년도 기출 계산 문제를 보면, 자, 보험 나이. 자, 작년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6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생소한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기출 계산 문제 유형에 없는 내용이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 나이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보험 나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의 유형인 재보험금, 보험금 분담, 지급보험금, 경과 손해율, 경과보험료 나누기, 경과 손해가 경과 손해율입니다. 그리고 또 생소한 문제로 기출 계산 문제 유형이 없는 기대 효용 계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것은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 기준으로 합리적 경제 주체는 기대 가치 기준이 아니라 기대 효용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보험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 유틸리티, 그 효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기대 효용 내용은 이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기대 효용 기준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 예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항상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역설해서 그 동전 게임을 기대 가치 기준, 기대 효용 기준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매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계산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어느 해보다 기출문제에서 벗어난 문제가 좀 많았는데 계산 문제도 6문제가 출제됐는데 4문제는 기출 계산 문제 유형에서 2문제가 생소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경과 손해율, 지급보험금, 순보험료, 자, 순보험료, 보험금 분담, 공제금액. 요게 하나하나 별개의 문제로도 출제되고 이 공제금액, 공동보험, 뭐 보험금액, 보험가액 이런 것들이 다 설정된 상태에서 실제 지급보험을 산정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에서 교차 배상 책임, 단일 책임주의, 교차 책임주의가 있어요. 또 배상 책임 파트에서 출제되는 유형이고 순보험료, 지급보험금이 2문제 출제됐고 그리고 재보험금, 발생 손해. 자, 경과 손해액이라고도 합니다. 자, 경과보험료 대비 경과 손해율이 발생 손해액이 경과 손해율이에요. 자, 그리고 영업보험료, 자, 보험료 산정, 지급보험금, 재보험금,
단일 책임주의, 교차 책임주의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아주 단순한 식입니다. 경과보험료, 지급보험금, 재보험금, PML, 순보험료, 지급보험금, 공제금액, 자, 지급보험금 세 문제, 비교과실, 이게 교차 책임주의와 같은 개념이고, 자, 이와 같이 계산 문제가 기본적인 기본 유형대로 그대로 출제되고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5문제 출제된다 하면, 자, 한 11% 정도 차지하죠.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계산 문제는 사칙연산입니다. 사칙연산. 계산 문제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더 쉬워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쉽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를 포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이론 문제가, 자, 이 객관식은 사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는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5문제 출제되는데 이 부분 포기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 손해사정에서 재물보험 손해사정은 뭐 저는 재물 손해사정사지만 보험 경영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이 지급보험 산정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는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아주 쉬운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유형 분석부터 먼저 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파트인 리스크와 보험 파트 문제풀이 학습 이전에, 자, 기본이론 강의 때 학습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와 보험. 자, 여기서 자, 리스크의 개념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리스크의 개념은 2가지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 개념으로 uncertainty of loss. 자, 손실의 불확실성 이라고 했어요. 자,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신 상태나 마음가짐으로부터 생기는 불확실성을 말해요. 그래서 주관적 불확실성, 주관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자, 리스크라는 것은 자, 불확실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손실 가능성도 있고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국 불확실성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보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전가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손실의 불확실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가, 자, 보험에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이 리스크는 순수한 손해에 대한 리스크다. 불확실성. 자, 순수 리스크라는 것은 이익과 손실을 섞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순수 손해에 대해서만. 자, 갖게 되는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따른 리스크다. 그래서 이 주관적 리스크는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실 대상이 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은 있고 덜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이 느끼는 사람이 결국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계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리스크, 순수 리스크, 주관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uncertainty of loss. 그 다음에 자, 우리 보험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이 포괄적 개념만 가지고 리스크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바로 variation of loss. 자, 손실의 그 편차. 자, 이거는 객관적 리스크라고 해요.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 리스크인데 이게 바로 보험자의 리스크예요. 보험자. 예측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는 보험자의 리스크는 보험회사가 그 개인의 불확실한 리스크를 떠안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피드백을 해줘야 되죠.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보험자의 리스크다. 투기 리스크예요. 이거는 이익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리스크에서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객관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험자의 이 리스크는 자, 이득 발생 가능성,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는 투기 리스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대수입 법칙을 통해서. 객관적 리스크는 대상 리스크의 수를 늘어남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관찰 대상 수, 자, 가입자 수, 자, 루트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그 객관적 리스크는 0에 수렴한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수입 법칙을 적용해서, 그렇죠? 이게, 표준 편차를 줄이는 거예요. 편차를 줄여서,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크의 개념 이 두 가지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이 리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불확실한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보면 loss exposure, 자, 손실의 대상, exposure, 위험에 노출된 대상을 말해요. 그래서 loss exposure가 있고, 자,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죠. 보험을 가입할 때, 자, 이 건물이 화재로 손해가 발생할 그 리스크가 있죠. 자, 그래서 건물을 화재 보험에 가입한다. 그럼 이 건물, 부보되는 건물이 loss exposure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인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 사람의 신체나, 그렇죠? 생명. 그리고 또 타인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죠. 그래서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loss exposure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 돼요. 보험의 목적. 자, 이 노출 대상의 그 위험 상태. 자, 위험 상태, 해저드. 자, 이 위험 상태에 따라서 보험 요율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을 만들어내고 증가시키는 상태, 즉 손실의 발생 가능성, 즉 빈도와 손실의 규모, 심도를 증가시키는 어떤 조건,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그래서 이 해저드는 물리적 해저드, 도덕적 해저드, 방관적 해저드, 정신적 해저드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 물리적 해저드는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시설 뭐 이런 것들이죠. 도덕적 혜택은 뭐예요? 도덕적 혜택은 고의로 이런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주관적인 정신적 심리 상태. 그렇죠? 예컨대 방화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모럴 해저드, 자, 정신적 위태는 부주의, 무관심 이런 거죠. 그렇죠? 이 결국 해저드, 자, 위험 상태에 따라 보험 요율이 차등화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떤 위험 상태에 의해서 어떤 손실을 발생하는 원인, 그게 바로 사고죠. 사고가 발생하는. 자,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되죠. 담보하는 사고. 그렇죠? 이 사고를 우리 약관에서는 위험이라고 해요. 담보 위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손실의 원인, cause of loss, 손실의 원인, 페릴입니다. 페릴. 근데 포괄적으로 이것도 위험이라고 사용하고 이것도 위험이라고 사용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손실의 결과, 이게 로스죠. 로스. 손실. 우리 손해 사정은 결국 이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액 내지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하는 거죠. 그렇죠? 로스. 자,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서로 피드백이 돼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이라는 제도는 자, 개인의 실제 손실을 다수를 풀링해서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제도다. 자, 개인이 가지게 되는 actual loss, 실제 손실을 자, 풀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평균적인 에버리지 로스로 대체하는 제도. 자, 그게 바로 보험 제도예요. 자, 이 불확실한 거죠. 자, 손실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그 불확실한 손해를 자, 이 풀링을 통해서
평균적인, 자, 에버리지 로스로 전가하는 거예요. 확실한. 자, 왜 확실할까요? 자, 보험료로 전가를 해버리면 이 불확실. 자, 불확실이라는 것은 자, 확률이 0과 1 사이인 경우입니다. 0과 1 사이. 그래서 이 보험료로 대체를 해버리면 그 불확실성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 보험료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을 자 10억 그대로 전부 보험을 가입하면 자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을 이라는 그 확실한 보험료로 대체하고 만약에 화재로 전손이 나더라도 자 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불확실한 실제 손실은 확실한 평균 손실로 대체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험 제도인 거예요. 보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리스크와 보험인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이론 때 학습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먼저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와 보험 파트에 자, 기출 문제. 자, 2020년도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험 가능 리스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보험 가능 리스크는요, 기본적으로 순수 리스크여야만 됩니다. 자, 보험이라는 것이 이득을 취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순수 리스크라는 전제 하에. 자, 보험 가능 리스크는요, 다수의 동질적 리스크. 자, 다수의 리스크를 풀링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질적인 리스크를 풀링하면 안 돼요. 그렇죠? 화재 보험은 화재 리스크를. 그렇죠?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 리스크를. 그렇죠? 풀링하는 거지. 화재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리스크까지 풀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은 우연한 손실, 자, 인위적인, 고의적인 사고는 해당이 없죠. 그리고 확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손실. 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 손실이 한정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렇죠?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그 심도가, 리스크의 심도가 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재난적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아야 돼요. 자, 대재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 보험자의 담보력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재난적 손실은 보험 요율 산정할 때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또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는 확률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대재난적 리스크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재보험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사회보험이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대재채권이라고 해서 자 ART 그래서 자본시장을 끌어들여서 또 가능합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고 기본적인 보험 가능 리스크에는 대재난적 손실은 배제된다. 그리고 이게 보험자 입장에서의 보험 가능 리스크인데 자 이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자 측면에서는 자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보험료로 가능한 리스크. 자, 이거는 보험 계약자 측면에서 보험 가능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보면 손실이 우연적이고 고의적이 아니어야 된다. 손실은 한정적이어야 되고 발생 확률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손실은 대재해적이어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손실 규모는 커야 돼요. 보험이라는 것이 작은 손실을 굳이 보험에 부과할 필요 없죠. 작은 손실은 내가 그냥 부담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큰 손실, 예측치 못했던 큰 손실에 대해서 보험으로 부과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재난적 그런 손실은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두 번째 산재보험법상 진폐. 자, 진폐라는 것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진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정말 이 산재보험, 사회보험이 출제된다, 사회보험도 출제된다고 했죠. 사회보험에서도 아주 이거는 그 산재보험은 노무사의 업무예요. 노무사. 그래서 일반 산재보험 급여가 있고 진폐 산재보험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 급여는 기본적으로 우리 책임근제보험, 근제보험 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양, 휴업, 상병, 보상, 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공통돼요. 자, 그런데 일반 우리 산재보험급여는 요양, 휴업, 그리고 1, 2, 3급, 폐지 1, 2, 3급이 되면 상병보상 연금으로 갑니다. 완치가 안 됐을 때, 2년이 돼도 완치가 안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자, 휴업급여 지나고 나서 상병보상 연금, 그리고 후유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급여, 그리고 사망을 하면 유족급여를 받는데, 자, 진폐는 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공통되는데 이 장애급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엽적인 문제죠. 그래서 뭐 아주 어렵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손해사정 이론이 시험이 이래요. 우리 손해사정과 무관한,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기존 기출문제 범위에서 좀 벗어난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됐어요. 물론 산재보험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진폐가 또 나오잖아요. 뭐 산재보험을 또 제대로 학습하자면 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또 산재보험을 다 학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리스크 관리 기법 중에 리스크 통제 기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는 리스크 관리 기법은 리스크 통제와 리스크 재무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PPT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리스크 통제는요, 리스크 회피, 손실 통제, 리스크 분산, 그리고 계약상 전가예요. 계약상 전가. 그리고 리스크 재무는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돈으로 해결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부담하는 리스크 보유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리스크 통제 기법에 해당되는 거. 자, 리스크 통제 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A와 즉 리스크 회피 그리고 리스크 분류 이게 두 가지네요. 그렇죠? 리스크 재무 기법은 리스크 보유와 리스크 전가가 있는데 리스크 전가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보험인 거죠. 자, 이 리스크 통제 기법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리스크 통제 기법은 제가 PPT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기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때 학습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리스크 관리 기법은 리스크 통제와 리스크 재무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크 컨트롤. 자, 리스크의 잠재적인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경감하거나 리스크의 예측 능력을 높이는 방법. 자, 리스크 통제 기법은 첫 번째 리스크 회피. 아예 피하는 거예요. 아예 리스키한 그런 위험 상태는요, 아예 피해버리는 거죠. 리스크 회피, 그리고 손실 통제. 이 손실 통제가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손실 통제입니다. 로스 컨트롤은 두 가지입니다. 손실 예방, 로스 프리벤션. 자, 그리고 손실 예방이라는 것은 손실의 발생 가능성, 즉 빈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빈도, 가능성.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빈도를 축소시키는 거고, 손실 감소, loss reduction. 자, 손실은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의 규모, 심도를 줄이는 겁니다. 손실의 심도를 줄인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손실의 빈도, 즉 손실 예방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단속이라든지 화재 대비 안전점검, 근로조건 개선, 안전수칙 이행 이런 것들이고, 자, 손실의 규모, 심도를 축소시키는 거는요. 자,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화재의 손실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자동차 에어백 장착하면 역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손실을 줄일 수 있죠.
자, 이게 뭐 아주 뭐 너무 나도 당연한 문제인데 많이 출제돼요. 자주 출제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분산. 자, 뭐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의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고 창고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한 번에 화재가 발생해서 홀라당 다 타버리면 손실의 규모가 커질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백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리스크 분산. 그리고 계약상 전가. 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같은 경우는 하청회사가 제3자에게 진 책임에 대해서 원청도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는데 다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가 책임을 진다. 자, 이런 계약서가 기본 양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계약상 전가라고 해요. 자, 그리고 리스크 재무기법은 자,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 마련인데 자, 첫 번째 리스크 보유. 이거는 내부 조달하는 거예요. 내부. 그냥 보유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초에 경상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상 사업비로 들어가는 그 경상 비용으로 리스크를 보유하는 거고, 그리고 적립금이나 기금, 리저브 펀드 별도로 마련해 놓는 거, 자금의 차입, 부채. 자,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이거는 내가 결국 갚아야 되니까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 조달입니다. 그리고 자가보험, 그리고 캡티브. 자, 요 자가보험 캡티브는요, 장단점이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장점, 단점. 그런 내용을 학습하셔야 되고. 자, 리스크 전가는요, 자, 외부 조달입니다.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보증계약, 무해협약, 홀드 함레스 어글리먼트. 이게 바로 무해협약이 바로 계약상 전가예요. 근데 계약상 전가하게 되면 결국 그 자금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결국 리스크 재무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탁계약, 보관자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수탁계약을 해서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고. 해칭계약, 그리고 보험계약. 이게 보험계약도 리스크 전가의 일부인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 기법은 그 손실의 빈도와 심도에 따라서 관리 기법을, 효율적인 관리 기법을 선택하는 거죠. 자, 빈도가 적을 소 많을다. 그리고 손실의 심도가 작을 소 클 대. 자, 이런 경우에 자, 손실의 심도, 빈도가 다 낮은 경우는 리스크 리텐션. 자, 리스크 보유. 손실의 빈도도 낮고 심도도 낮다?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 기법이죠. 근데 빈도는 낮은데 심도가 높다? 자, 이런 거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인 거죠. 자, 보험이라는 것은 저렴한 보험료로 내 리스크를 전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빈도 곱하기 심도가 기대 손실입니다. 손실의 빈도, 손실의 심도, 자, 이 손실의 빈도 곱하기 심도가 기대 손실인데 기대 손실이 순보험료예요. 그러면 빈도와 심도 둘 중에 하나는 낮아야 돼요.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전가한다면, 리스크를 전가한다면. 그래서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자, 이러한 경우에 리스크 트랜스퍼, 그 전가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빈도가 다발하고 심도는 낮다? 자, 이런 거는 손실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다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손실 통제. 손실 통제 기법이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빈도도 크고 심도도 크다? 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가장 리스크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야 되겠죠. 리스크 회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리스크 관리 기법은 자, 어느 한 가지만 꼭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리스크 보유 중에 하나가 자가보험. 그렇죠? 자가보험 있고. 그리고 아직 학습하지 않으셨지만, 기본 이론 때 학습하셨지만, 보험 계약 파트에서 학습하실, 자,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자기부담금. 자,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자기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자, 리스크 트랜스퍼의 한 가지 방법이 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자, 손실의 심도가 낮은 것은 자기부담금을 설정합니다.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자, 전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자, 사고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소액 손해가 많거든요. 자, 소액 손해는 자기가 부담하게 되면 자, 이만큼은 자기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게 되면 보험으로 부과되는 부분은 이 윗부분이니까 사실은 발생 가능성은 이쪽이 높고 이쪽은 낮아요. 그러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손실 통제 기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도 손실의 빈도 심도가 높은 경우에 보험을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 리스크 리텐션의 한 가지 방법 중에 자가보험이나 그렇죠? 자가보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리스크 관리 기법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자, 다음 4번. 아래의 보기 중 도덕적 위태를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도덕적 위태라는 것은 손실 발생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유발 내지는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상태죠. 자, 이 도덕적 위태를 예방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많은데 자, 피보험 이익,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 원칙이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자, 피보험 이익이 바로 보험 계약의 목적이에요. 자,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험 가액입니다. 보험 가액은 액츄얼 캐시 밸류, 실제 현금 가치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따라서 도덕적 위태를 예방할 수 있고, 자, 대위도 사고가 제3자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자의 책임액을 구상을 하는 거예요.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그래서 그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위태 예방에는 보험 계약 시 일부 보험을 설정하도록 하고 또는 공제 조항이라든지 공동보험 조항 그리고 생명보험의 웨이팅 피어리드, 유예기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익스클루전, 면책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도덕적 위태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 원칙, 대위 원칙은 해당이 됩니다. 수지상 등의 원칙은요. 보험 계약에서 장래에 수입되어질 순보험료 현가 총액과 장래에 지출되어야 할 보험금 현가 총액을 동일하게 하는 것. 즉 보험 경영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NP일 곳 R 제시입니다. 자, 보험 가입자 수 곱하기 보험료 그리고 보험금 받을 자 수 곱하기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NP 꼴 RJ 이게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 경영의 기본 원칙이고 이게 보험 가입자,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죠. P 꼴 N분의 R Z가 되겠죠. 자, 보험료는 자, 보험 가입자 중에 보험금을 받을 자 수 대비 곱하기 보험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N분의 R이 뭡니까? 확률이죠. Z는 손실의 규모. 그렇죠? 빈도 곱하기 심도가 순보험료예요. 빈도 곱하기 심도. 자, 그게 기대 손실입니다. 그 기대 손실이 순보험료입니다. 이게 수지상 등의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위험 보편의 원칙은 자, 손실의 결과에 대해 선행하는 위험이 면책 위험이 아닐 경우에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선행 위험이 면책 위험이 아닌 비담보 위험인 경우에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는 보상 책임 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행 위험이 있고 후행 위험. 자, 이 위험이라는 것이 자, 담보 위험, 보험에서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 자, 이게 열거 책임주의에 적용되는 거예요. 포괄 책임주의는 전 위험을 담보하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거 책임주의 하에서 자, 선행 위험이 담보 위험일 수도 있고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후행 위험 역시 담보 위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선행 위험이 담보 위험이면 후행 위험이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 무엇이든 간에 모두 보상합니다. 자, 선행 위험이 비담보 위험이면 후행 위험이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 중에 담보 위험을 보상합니다. 자, 선행 위험이 면책 위험이면요. 후행 위험이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 무엇이든 간에 모두 불보상입니다. 자, 이게 위험 보편의 원칙이에요. 자, 위험 보편의 원칙은 뭐냐면 열거 책임주의 방식에서 열거 위험 담보 방식에서 자, 열거 위험 담보 방식에서 담보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자, 근인 이론의 수정입니다. 자, 근인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인이 그 최후 조건, 최후의 그 사고 발생 원인,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 최후의 원인, 페릴, 내지는 최유력 원인, 그 페릴에 의해서 그 근인에 따라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담보된다는 해상보험에서 적용되는 이론인데, 자, 이 근인 이론에서는 결국 열거 책임주의가 담보 위험이 있고 비담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근인 이론이 확장이 됨으로써 자, 담보 범위가 축소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인 이론의 수정. 그래서 담보 위험으로 인한 그 후행 위험이 예를 들어서 비담보 위험이었다. 그럼 비담보니까 보상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비담보 위험이 근인이라고 해서 담보 안 된다. 그 면책 위험이 근인이라서 담보가 안 된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근인 이론의 수정으로 선행 위험이 담보 위험이면 후행 위험이 뭐든지 담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담보 위험이 선행 위험이었다. 후행 위험의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어쨌든 보험이라는 것이 담보 위험이 원인이 됐다 하면 보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 보편의 원칙, 이건 열거 책임주의만 적용되고요. 전위험 담보 방식에선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험 보편의 원칙의 예외로 화재보험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자, 화재가 원인이 됐으면 화재보험에서는 그 원인이 담보 위험이고 후행 위험이 비담보 위험이면 담보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화재로 인한 폭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외인데 이 화재, 통상적인 화재에 따른 보험료의 이 거대 위험인 폭발 위험은 보험 기술상 담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 담보 특약을 가입해야 담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재로 인한 폭발 손해는 화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고 특약으로 폭발 위험 담보 특약을 가입해야 담보된다. 자, 위험 보편의 원칙 이해되시죠? 네. 자, 5번 다음 중 보험의 사회적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험은 사회적 기능, 순기능이 있고 사회적 비용, 역기능이 있습니다. 자, 순기능은 손실보상, 불안감소, 투자재원 마련, 손실통제, 신용증대, 피해자 보험,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지문에서 보험금 과잉 청구는 뭡니까? 자, 이것은 연성사기입니다. 도덕적 위태. 자, 이런 것들은 보험의 순기능이 아니라 비용이 되는 거죠. 역기능. 그렇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 다음 6번. 다음 보기 중 도덕적 위태를 유발하는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도덕적 위태라는 것은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유발 내지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그렇죠? 개인의 태도죠. 자, 이런 도덕적 위태는 결국 부정직 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A와 D가 해당이 되고요. 무관심, 부주의는 뭘까요? 자, 이것은 방관적 위태, 정신적 위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주의, 무관심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의 규모, 빈도와 심도를 증가시키는 개인의 정신 상태. 자, 해저드 중에 정신적, 방관적 해저드가 되겠죠. 됐죠?
자, 7번. 철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은 120원인데 전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20원이다. 자, 철수의 효용함수, 유틸리스트. 이제 부에 대한 효용. 자, 효용함수가 루트 W다. 자, 루트 W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재산의 손실 확률 분포는 아래와 같은데, 자, 전부 보험 가입 시 철수의 기대 효용은 얼마인가? 기대 효용. 자, 기대 효용. 부에 대한 효용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확률 0.2, 0.3, 0.5에 대해서 손실액이 확률 곱하기 손실이 기대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중평균한 값이 기대 손실입니다. 자, 0.2 확률의 손실액 0, 0.3 확률의 손실액 10, 0.5 확률의 손실액 20입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전부 보험 가입했을 때 기대 효용인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볼게요. 자, 무사고 확률이 0.2, 손실액이 제로죠. 무사고일 때. 그러면 재산의 감소는 없겠네요. 그러면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20이죠. 그렇죠. 사고 발생 확률 0.32, 손실 발생 10. 그러면 120에서 10을 뺀, 그렇죠. 재산이 남게 되고, 자, 0.5 확률에 20 하면 120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자, 이게 결국은 재산의 증감이에요. 재산의 감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손실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했을 때 기대 효용입니다. 자, 확률 곱하기 손실이 기대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기대 손실, 확률 곱하기 손실을 전부 합산한 그 기대 손실이 결국 순보험료가 되는데, 자, 확률이 0.2, 자, 손실액이, 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자, 무사고일 때 손실액은 제로였지만, 자,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나가죠.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든 안 하든 보험료는 20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재산은 원래 총 재산이 120원 있었는데 재산은 동일하게 20원씩 감소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유틸리티는 재산의 감소의 루트 W죠. 그렇죠. 자, 재산의 루트 W는 결국은 10원이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자, 이 개념은 기본 이론을 제대로 학습하시게 되면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 교재에 각 주에 자세히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때 학습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제가 PPT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효용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경제학에서는요, 유틸리티, 부에 대한 유틸리티, 효용함수가, 자, 이 부에 대한 유틸리티. 자, 이게 소득. 유틸리티를 어떻게 보느냐. 자, 우리 리스크 경제 주체는 리스크 회피형, 리스크 선호형, 리스크 중립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리스크 중립형은, 자, 이 부에 대한 이 리스크 선호도가 그냥 U, 효용함수가 W입니다. 그냥 선형적이라고 그래요. 선형적. 그런데 이 기울기에 따라서 2W도 되고 3W도 되는 거예요. 선형적입니다. 근데 리스크 회피형은, 자, 우리 경제학에서 효용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학에서는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있죠.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대비해서 그 효용이 증가되는 것, 이게 바로 선형적인 보험에서 우리 리스크로 이해하자면 리스크 중립형인데, 리스크 회피형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서 루트 W가 됩니다. 이게 무한히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의 효용이 체감이 된다. 자, 부가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효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미국의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가
그 연봉으로 따지면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더 이상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논문도 발표를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이건 뭡니까? 한계 효용 루트 W인 거예요.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이게 바로 리스크 회피형. 자, 보험이라는 것은 리스크 회피형. 자, 이 불확실한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제 주체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서 리스크 선호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경제 주체는요, 부가 늘어날수록 그 효용이 증가를 해요. 선형적이 아니라 그 제곱. 자, 이런 경우가 리스크 선호형입니다. 리스크 선호형.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한계 효용은 더 체감한다. 체증한다. 체감이 아니라 체증한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별 경제 주체의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심리 상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크 회피형 경제 주체가 결국 보험을 가입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효용 함수에서 효용 함수가 루트 W가 되는 거죠. 루트 W. 이해되셨죠? 왜 여기 지문에서 효용 함수가 루트 W인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크와 보험 파트를 학습하시죠. 지금 리스크가 결국은 보험을 가입하는 그 이유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리스크의 결합을 통해서 그렇죠? 보험 제도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보험 결합 전과 결합 후를 비교하고 또 결합해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앞서 시험 문제처럼 그 리스크가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PPT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발생 확률이 A와 B의 사고 발생 확률이 10%다. 사고 발생 시의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다. 가정을 합시다. 자, 사고 발생한 가능한 경우가 무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고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확률 곱하기 손실이 기대 손실이에요. 자, 그러면 사고 발생 무사고일 확률이 0.9라고 하고, 자, 사고 발생 확률이 10%라고 했어요. 그렇죠? 0.1. 자, 손실 금액이, 자, 무사고인 경우 손실 금액이 없죠? 제로. 자, 사고 발생하면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10%다 이거죠. 그러면 기대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1인당 기대 손실은 자, 0.9 곱하기 자, 손실 곱하기 확률입니다. 빈도예요. 확률은 빈도. 손실 금액은 심도입니다. 손실의 빈도 곱하기 심도. 그러면 0.9 곱하기 0. 그리고 0.1 곱하기 1000. 그렇죠. 이게 바로 기대 손실이에요. 기대 손실. 1인당 기대 손실. 자, 1인당 기대 손실이 보험 결합 전에는 자, 이 객관적 리스크. 자, 앞서 설명드렸죠. 자, 이 리스크라는 것이 자, 그 편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손실의 편차. 자, 이 손실의 표준 편차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볼게요. 자, 이 0.9 곱하기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가 객관적 리스크라 그랬죠. 자, 그 편차입니다. 자, 기대 손실이 100만 원인데 실제 손실이 제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편차라는 것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산해버리면 제로가 돼버려요. 근데 편차는 그 흩어져 있는 정도, 그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곱을 해서 분산을 계산합니다. 펴진 정도, 분산을 계산하고 이 분산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요. 이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여러분,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근데 여기 확률을 곱해요. 그러면 여기에 제곱을 씌웠고 0.1, 자, 확률에 기대 손실 1,000만 원,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 차이, 그렇죠? 여기에 제곱을 합니다. 객관적 손해를 제곱을 했죠. 여기에 표준 편차를 산정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웁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300만 원이 된다. 이게 객관적 리스크예요. 객관적 리스크. 이해되시나요? 자,
리스크 결합 전입니다. 자, 리스크를 결합을 해봅시다. 자, 1인당 기대 손실 그대로 이런 기대 손실과 표준 편차가 나왔는데 리스크를 결합을 해볼게요. 자, 리스크를 결합을 해보면 A와 B라 그랬죠? A와 B 무사고인 경우에 또 A 사고, B 무사고, 그리고 A 무사고, B 사고. 자, A, B 사고. 자, 경우의 수는 이 네 가지겠죠. 자, 그러면 확률이 여기에 따른 기대 손실과 표준 편차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이 무사고는 0.9라 그랬어요. 0.9 곱하기 0.9면 0.81이 되네요. 그렇죠. 확률이. 그리고 1인당 분담액은 무사고니까 제로죠. 그러면 전체 손실액은 제로. 그런데 A가 사고 발생하고 B가 무사고다. 그럼 0.1 곱하기 0.9죠. 그러면 0.09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1인당 분담액은 1,000만 원이 발생하는데 둘이 결합을 했죠. 그럼 반으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손실 금액의 절반으로 500이 되겠죠. 그렇죠? 이 A와 A 무사고 B 사고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전체 손실 금액에 결합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 되겠죠. 자, A, B 둘 다 사고 발생했을 때는 0.1 곱하기 0.1, 0.01이죠? 확률은 많이 떨어지는데 그 손실 금액이 총 2천만 원이 되겠죠. 둘 다 1,000만 원씩. 분담액이 1,0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인당 기대 손실을 산정해 봅시다. 자, 기대 손실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0.81 곱하기 0, 그렇죠? 0.9 그리고 0.9 합산하면 0.18 곱하기 500, 그렇죠? 그리고 0.01 곱하기 1000. 그러면 기대 손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 손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1인당 기대 손실은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1인당 기대 손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표준 편차를 볼게요. 자, 결합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결합을 했다. 그러면 분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편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보겠습니다. 앞선식 그대로. 자, 여기 확률이 0.81 곱하기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 차이. 자, 제곱을 한다 그랬죠? 그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을 먼저 산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0.81 곱하기 500, 그렇죠? 기대 손실 500, 1인당 분담에 500 마이너스 100만 원 기대 손실. 그렇죠?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분산을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300에서 212만 원으로 주네요. 그렇죠? 객관적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기대 손실은 그대로예요. 객관적 리스크가 줄어든다. 자,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표준 편차가 객관적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건데, 자, 이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자, 보험을 가입했을 때 무사고, 사고 있겠죠. 자, 여기에 따른 1인당 기대 손실과 표준 편차를 보겠습니다. 자, 확률은 0.9, 0.1이고, 손실 금액은, 자, 무사고일 확률이 앞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제로잖아요. 사고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던, 안 했던. 자, 사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0%나 되고, 사고 발생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자, 이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위험 선호형 같은 경우는 자, 무슨 사고가 발생해? 사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자, 이 0.1의 확률이더라도 그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어떻게? 손실 금액이 1,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저렴한 100만 원으로 이 불안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만약에 손실이 하더라도 100만 원의 손해만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10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 그 보험료만 나가는 거니까. 손실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인당 기대 손실을 볼게요. 기대 손실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자, 0.9 곱하기 손실 곱하기 확률이니까 기대 손실은 그대로예요. 100만 원. 기대 손실은 0.9 곱하기 1, 0, 그리고 0.1 곱하기 1000. 기대 손실은 1,000만 원 그대로인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자, 기대 손실이 100만 원인데 실제 손실이 얼마입니까? 기대 손실이 100만 원인데 실제 손실이 100만 원. 자, 기대 손실이 자, 0.9 확률, 0.1 확률, 사고가 발생하든 안 하든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은 동일해져요. 자, 동일한다는 건 뭐예요? 그 표준 편차가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바로 이 불확실, 객관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 예측치와 실지치의 차이가 제로가 되도록, 자, 100만 원으로, 자, 어쨌든 손실 금액이 100만 원이 발생을 하지만 결국은 그 불안을 감소하고 그 예상치 못했던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경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보험금으로 복구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보험 제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보험 가입 후에 자, 이 보험료가 실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는 제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크와 보험 그 메커니즘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8번. 대체 위험 전가 방법 중에 하나인 사이드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제 채권과 같은 보험 연계 증권이 한 형태다. 자, 대제 채권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자, 보험 연계 증권은 자, 보험 리스크를 자본 시장으로 분산하는 매체로 캣본드의 대표적이고요. 자, 이 대제 채권이라고 합니다. 캣본드, 캐타스트로피 본드. 그래서 이 대제 채권은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일반 기업의 대제 리스크를 채권을 발행해서, 그렇죠? 자본시장으로 분산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자, 대제 채권 외에 보험 연계증권으로 대제 스왑 그리고 사이드카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드카는 비연구 특수 목적 기구로서 이를 통한 거래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등 자본을 제공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재보험과 유사한데, 즉 재보험회사는 사이드카와 비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대제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한다. 그리고 이 사이드카의 특징은 보통 경성시장이 시작될 때 이 사이드카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연성시장 직전에 해지한 경우가 많으며, 그리고 이 지문에 주어졌지만 최소의 서류 작업과 관리 비용이 들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로 제한된 범위의 단기 보험 계약 대상으로 대재해에 따른 재물 손해를 담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이 보면 excess loss cover 이거는 손해 초과 손해액입니다. 이건. 자, 재보험이 많이 출제되는데 이 비비례적 재보험. 자, 비비례적 재보험은 손해에 따른 자, 초과 손해액, 초과 손해율. 자, 손해액에 근거해서 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비례성이 없는 그 재보험 특약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드카는 비례 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이드카가 ART의 하나인데 그 중에 재보험 형식입니다. 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재보험 특약에서 비례 재보험 특약을 가입하지 비비례적 재보험인 excess of loss, 초과 손해 커버가 아니에요.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사이드카도 보험 연계 증권의 하나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캣본드예요. 캐타스트로피 본드. 그래서 그 중에 이 캐타스트로피 본드, 캣본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답은 결국은 대제 채권과 같은 보험 연계 증권의 하나다. 전통적 재보험과 유사하나 최소의 작업과 관리 비용을 운영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제한된 범위의 단기 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대제에 따른 재물 손해를 담보한다. 이게 사이드카의 내용입니다. 됐죠? 자,
캐타스트로피 본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재 채권, 캣본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대재 채권, 캣본드는 천재지변 등 대재, 캐타스트로피와 관련되어 이자나 원금이 변동되는 채권. 그래서 앞서 시험 문제처럼 보험 연계 증권의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대재 채권, 캣본드. 기존의 보험시장 대신에 훨씬 규모가 큰 자본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대재 위험을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수단의 증권화다. 자, 보험 가능 리스크에서 대재 리스크는, 그렇죠? 대재를 끼칠 수 있는 손실은 보험에서 부보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보험시장보다 훨씬 큰 자본시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재라는 것은 발생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자를 주고요. 발생했을 때는 그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된 그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된 자금으로 보험 대체해서 전가라는 거죠. 그래서 ART의 일종입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게요. 자, 보험 계약자와 원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죠? 자, 원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보험료를 낼 겁니다. 그렇죠? 이 원보험자가 특수목적 재보험사인 SPR을 설립합니다. SPR. 특수목적 재보험사. 그래서 원보험사와 특수목적 재보험사예요. 그래서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재보험료를 내죠. 자, 이 특수목적 재보험사는요, 채권을 발행합니다. 캣본드. 캣본드를 발행을 하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투자 자금을 재보험회사에서 수탁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수탁회사에서 안전한 채권 등에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원보험자는 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재보험자는 재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대재해 손실 보상한 나머지가 투자자에게 지급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대재해라는 것은 발생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확률은 많이 떨어지겠죠.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자, 바로 투자자에게 이자가 지급됩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지급돼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 투자자는 캣본드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대재 채권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보험 연계 증권. 자, 보험의 대체로. 대재해는 보험으로 부보 불가능한 리스크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자본시장을 끌어들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보험과 자본이 융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대재 채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9번. 다음 중 금융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금융재보험은 사실 보험 경영 파트에 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금융재보험이 있고 금융보험이 있는데 유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는데 금융재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경영 파트에 재보험이 보험 경영 파트인데 재보험이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이 리스크와 보험 파트에 11문제 출제된 것으로 하고 보험 경영에 9문제라고 했는데 2020년도는 금융 재보험도 재보험의 일종이니까 특이한 재보험이죠. 그래서 그쪽 보험 경영이 10문제, 여기 10문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이렇게 섞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 재보험 많이 생소하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금융재보험은 비비례적 재보험의 한 형태입니다. 자, 재보험은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이 있어요. 비례적 재보험은 원보험과 출제회사와 수탁회사, 수제회사, 즉 원보험과 재보험 간에 비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재보험이고 프로포션. 그리고 넌 프로포션, 비례성이 없는 거예요. 비비례 재보험 있습니다. 그 한 형태 중에 하나인데, 자, 출제사로부터 담보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재보험사의 책임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투자 이익을 출제사와 공유한다. 이게 다른 재보험이라든지 보험과 좀 다른 거예요. 전가가 아니에요. 금융재보험 그리고 금융보험 이걸 한정 리스크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주로 지급준비금 장래에 예상되는 출제사의 손해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 이 변동성 관리가 주 목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금융보험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계약이 이 매년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 계약을 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1년 이하 단기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비례적 재보험의 한 형태인데 전통적인 재보험 시장의 인수 능력의 한계와 보험자의 해지 수단으로 금융재보험은 재보험료의 투자 수익을 출제사에게 환원하는 재보험의 새로운 형태다. 환원을 한다. 그렇죠? 금융재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고 특정 연도 보험금 손실을 분산하여 영업실적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발생, 미발생 보험사고를 보상하기 일정 기간, 3년에서 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재보험 계약으로 장래의 재보험금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재보험료로 산출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 금융재보험은 재보험자가 가능한 최소 이익을 올리는 동시에 재보험자의 부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Finite Risk Reinsurance, 한정 리스크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한정 리스크.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 이익을 제한한다. 그 부담도 제한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융재보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보험을 먼저 드려야 돼요. 제가 PPT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한정 리스크 계약, 금융보험입니다. 자, 한정 리스크, Finite Risk Contract, 금융보험, Financial Insurance. 자, 금융재보험이 문제 출제됐는데 금융보험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보험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금융재보험도 앞서 그 지문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정리스크 계약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손실의 대부분을 계약자가 부담하지만 손실 부담액은 매년 크게 변하지 않기를 원할 때 안정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이 금융재보험은요, 금융보험은 리스크 전가가 아니에요. 리스크 전가가 아닙니다. 한정된 리스크 계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한정 리스크 계약, 손실합계가 1억 한도로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최초의 보험료를 최초의 2월 잔액이 제로죠. 보험료가 500만 원을 내고 자, 보험자 보수를 지급합니다.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기초 잔액이 45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손실이 또 100만 원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기말 잔액이 어떻게 될까요? 자, 370만 원이 되죠. 이게 장기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3년 이상 5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2년 차 때 2월 잔액이 그대로 옵니다. 370. 보험료 역시 500만 원 추가로 지불을 하고, 자, 보험자 보수 역시 50만 원. 자, 기초 잔액이 820이 되죠. 자, 여기에 따른 이자 40만 원을 받는다고 하고, 근데 이때 손실이 또 발생했는데, 자, 큰 손실이 발생했어요.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자, 그럼 기말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140만 원. 자, 요게 2월이 됩니다. 마이너스 1140만 원에 보험료 또 500만 원 내죠. 자, 보험자 보수 내고, 자, 기초 잔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이자도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손실액이 또 발생을 해요. 1,000만 원. 그러면 기말 잔액이 마이너스 1,720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이 계약 만료 시 적립금이 남아 있으면 계약자에게 반환을 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죠. 돌려받아요. 그런데 보험자가 부담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또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자, 이걸 다시 재계약한다, 갱신한다 했을 때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된 보험회사는 마이너스, 자, 손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갱신한다 했을 때는 초과분의 일정 비율은 자, 이만큼 초과했어요. 그렇죠? 자, 보험료 실제로 그 잔액이 마이너스가 됐죠. 이 부분은
재계약 시 보험료에 반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예를 들어서 만기 계약 시 보험회사의 손실 부담액에 대한 70%를 재계약 시 보험료에 추가한다. 이렇게 설정한다 했을 때 3년 후 3년 계약을 재갱신한다 했을 때는 재계약 시에는 자, 매년 보험료 자, 1,720만 원 마이너스 났죠. 여기 3으로 나누고 그렇죠? 그렇죠. 3년 동안이니까 여기에 70%를 반영한 401만 원, 400만 원 정도 추가된다. 그러면 결국은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추가되면 9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한정 리스크 금융보험을 잘 보시면 이건 보험의 리스크 전가가 아니에요. 보험의 자, 그런데 금융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내 자금으로 불안정한 자, 손실이 100만 원 발생할 수도 있고 2천만 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죠. 불안정한 경우에 거의 다 내 보험료를 해결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험료로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한정 리스크의 취지는 앞서 그 문제에서 봤지만 그 주된 목적은 뭐예요? 이익의 변동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거죠. 매년 손실 지급액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부상 이익의 변동 가능성도 감소된다. 그렇죠. 이런 이유로 금융보험 한정 리스크 계약을 체결한다. 재보험도 한정 리스크 재보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금융기법을 도입한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사례로 설명드리지 않고는 도대체 이게 이런 예시를 들지 않으면 이게 뭔가 감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이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학습하다 보면 이건 일부 예일 뿐이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학습하다 보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좀 이해하시다. 그래서 문제의 답안 보시면 단기 계약 1년 이내로 체결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보험, 마찬가지로 금융재보험은 한정 리스크 리인슈런스가 됩니다. 한정 리스크 리인슈런스. 됐죠? 그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한정된 리스크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보험 한정 리스크 계약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10번. 다음 중 손실의 발생과 그 크기가 시간 요소와 관계 있는 간접 손실 보험은 자, 보험 사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나 시설, 건물 등이 손상된 경우에 손상된 직접 손실뿐만 아니라 자, 손상된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정상 조업을 하기까지 영업이익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자, 시간 요소와 관계 있는 간접 손실. 자, 정상으로 조업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복구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조업을 못하죠. 영업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손실, 화재로 인한 직접 손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간접 손실, indirect loss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기업 휴지, 비즈니스 인터럽션 내지는 간접 손실, indirect loss, 그렇죠? 간접 손실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휴지 보험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11번. 다음 중 순수 리스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순수 리스크와 투기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스크의 손실의 기회, 이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순수 리스크는 이익 발생 가능성은 없고 손실 가능성만 있는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투기 리스크는 인위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과 이득 발생 가능성이 함께 있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도박이라든지 사업 경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등등 투자 리스크 그죠? 그리고 환 리스크 이런 것들이 투기 리스크입니다. 자, 지문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리스크. 자, 이건 순수 리스크죠. 뭐 이득 발생 가능성 없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리스크 마찬가지고 황사로 인한 대기 오염 리스크 다 손실 발생 가능성만 있죠. 환율의 급변동 이거는 투자 리스크죠. 투기 리스크입니다. 이익 발생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 리스크와 보험 편의
출제된 기출문제를 풀이해 봤습니다. 네.